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착함 중독. 지은이는 미국의 라이프 코치 헤일리 머기입니다. 8월 중순의 보스턴. 나는 두 팔에 갈색 식료품 봉지를 잔뜩 안은 채 번화가 대로변의 인도에 서 있었다. 머리 위로는 뜨거운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빨리 집으로 달려가 에어컨 앞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린피스 캠페인 활동가에게 붙잡혀 벌써 10분째 북극곰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나는 애써 북극곰을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30분 뒤에 전화 미팅이 잡혀 있었고 이대로라면 분명 늦을 터였다. 그런데도 나는 예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면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괜히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본론을 꺼냈다. 우리 북극곰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30를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죄책감에 못 이겨 지갑을 꺼냈다. 바로 그 순간 들고 있던 식료품 봉지가 터지면서 통조림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나는 연신 사과하며 허둥지둥 통조림을 주워 담았다. 마지막 하나까지 겨우 집어들었을 때 그 활동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 이렇듯 나는 많은 시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삶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내게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뭐라 표현할 말조차 없다. 누가 내게 무언가를 원하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심지어 낯선 사람이든 두 말 없이 주었다. 내가 불편하거나 지치거나 속으로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늘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애썼다.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고 거절하지 못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웃는 사람, 늘 밝은 사람으로 통했다. 언뜻 칭찬처럼 들리는 그 이름표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아픔이었다. 어떻게 해야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거절하고 싶은데 왜 매번 수락하게 될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단 한 번이라도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을 버리기로 굳게 결심했다. 타인의 인정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삶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에서 나를 구해줄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갑작스럽고 몸으로 와 닿을 만큼 선명한 깨달음이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했다. 이후 나는 몇 해에 걸쳐 느리지만 의도적으로 내 감정과 필요와 바람과 꿈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조금씩 귀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들은 점점 분명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나 자신을 돌보면 돌볼수록 다른 이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일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치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로 주의를 돌릴 때마다 우리는 치유된다. 죄책감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다독일 때마다 우리는 치유된다. 예전 같으면 침묵했을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는 치유된다. people pleasing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요구와 바람, 감정을 먼저 챙기는 습관적인 행동을 말한다.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풀고 좀처럼 거절하거나 선을 긋지 못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있고 힘이 되어야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 있다. 즉,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일종의 자기 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를 챙기지 않고 감정을 외면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한다.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을 늘 부끄러워하거나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한다. 사람들은 어릴 때 무심하거나 곁에 있어주지 않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양육자에게 안전 또는 애정을 얻기 위해 남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운다. 사회적 주변부에 속한 이들은 낙인 찍힘 또는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남을 우선하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2003년 심리치료사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피트 워커는 잘 알려진 투쟁, 도피, 경직이라는 스트레스 반응 모델에 네 번째 반응을 추가했는데 바로 아첨이다. 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대신 위협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요구에 맞춰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첨 반응은 특히 어린 시절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워커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면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아첨이 어린 시절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방어 기제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다. 어른이 된 뒤에도 두려움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직면하면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밝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거나 칭찬을 건네거나 전혀 관심 없는 일에 동의하는 식이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높은 수준의 처벌과 통제 성향을 보이고 자녀에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은 기대치를 부여한다. 이들은 자녀의 물질적 요구는 충족해주지만 정서적 지지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환경에서 이런 엄격한 규칙은 아이들로 하여금 타인의 인정을 얻는 유일한 길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반대편에는 허용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있다. 이들은 자녀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기대나 규칙, 문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일관성이 없다. 부적절하게도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부부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역할 전도는 대개 부모화된 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이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받는 사랑이 자기가 얼마나 부모를 지지해 주느냐에 달려 있음을 배운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돌보지 않고 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태도에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공통점은 바로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정서적 안전. 나는 이해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물질적 안전. 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앨런 백은 사회적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성격 특성을 가리킨다. 사회적 의존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남을 챙기고 자기 요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한다. 사회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데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맞서는 인지치료가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보웬 가족체계 이론은 분화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강하고 독립적인 자아감을 지니지만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변 사람의 인정에 크게 의존한다.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돌보는 것은 분명 친절의 형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을 때 친절은 피플 플리징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병리적 이타심을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비합리적으로 타인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인정을 얻고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이타심을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면서 비교적 갈등 없이 지속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건강한 이타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면서도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다. 심리학자 스콧 베리 코프먼과 이메뉴얼 요크는 병리적 이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건강한 이기심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건강한 이기심이란 자신을 돌보고 삶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건강할 뿐 아니라 성장을 돕는 행위라는 개념이다. 끊임없이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고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심리학자 티안 데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를 걱정하는 아이들은 불안에 찬 작은 돌봄 제공자가 되어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그들의 표정과 기분을 살피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감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돌본다. 때로는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방어 기제를 허무는 첫걸음은 자신이 감정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도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는 신체, 즉 몸을 통로 삼아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몸에 깃든 감정의 지혜를 가볍게 여긴다.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별개라고 전제하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는 몸은 결함이 있지만 마음은 완전하다고 믿었다. 이후 근대화와 함께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몸을 순수하고 고등한 정신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관념이 서구 사상에 빠르게 뿌리내렸다. 오늘날에도 감정을 피하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주지화에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 주지화는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피하기 위해 생각으로 바꿔 이성이나 논리 혹은 연구로 처리하려는 방어 기제를 말한다. 나 역시 20대 초반에 아픈 이별을 겪었을 때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머리로 처리하려 했다. 혼자가 낳은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한 목록을 만들고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학적 방법에 관한 팟캐스트를 들었으며 전 연인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닥치는 대로 관련 기사를 읽었다. 몸으로 슬픔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일이 너무도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빈틈을 이성과 논리로 채워 넣었다. 그 무렵 이별의 아픔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단체 명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방석에 자리 잡고 앉자마자 명상 지도자가 참가자들에게 보디 스캔을 안내했다.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천천히 의식적으로 살피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나는 배가 꽉 조이고 가슴은 막힌 듯 답답하고 목은 올가맨 듯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말할 수 있다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명상 지도자가 물었다. 즉각적으로 몸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왔다. 아프다. 그동안 주지화로 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생각으로 밀어내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했다. 5분쯤 지나자 감정의 파도가 물러가고 놀랍게도 며칠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왔다. 몸으로 경험되는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빠르게 뛰는 심장에 손을 얹거나 팔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배로 깊이 호흡하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감정의 강렬한 신체 반응을 가라앉힐 수 있다. 감정은 그 아래 숨어 있는 요구를 나타내는 신호다. 행복, 평온, 즐거움 같은 감정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원망, 좌절, 압도감 같은 불편한 감정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자신의 요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휴식, 영양, 진정한 유대감 같은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만성적으로 번아웃에 시달리게 된다. 자기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긴급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과도하게 베푸는 습관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불확실함, 불안 같은 감정을 마주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치는 닷 역할을 한다. 치유를 위한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다.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원칙이라면 자기 개념은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다.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하는 이 자기 개념은 분명히 자각될 수도 있지만 깊숙이 숨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 과하게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게으른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열정적이라고 믿거나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개념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개념은 어린 시절 양육자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쌓여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그 메시지를 평가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능력이 없었기에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피한다.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시험 공부를 피할 것이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경계 설정이나 자기 주장을 피할 것이다.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패턴을 끊으려면 바로 이런 이유로 자기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에 현실을 짜맞추며 살아간다.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발전시키면 이로운 점이 매우 많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만 타인의 보살핌과 사랑, 존중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념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 대처 기술은 반대 행동이다. 불편한 감정이 시키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가혹하게 대한다. 이런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거품 목욕을 하거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반대 행동은 우리가 새롭게 쓴 긍정적인 이야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자신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보다 많은 걸 원할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믿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원하는 것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 결과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게 되었고, 안전을 위해 자신의 바람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바람을 알면서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아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선호가 아니라 타인의 선호를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기꺼이 받아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선호는 잃어버릴 수 있다. 삶이 온통 다른 사람의 취미와 관심사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점차 자신의 바람과 단절되고 결국 자기 자신과도 멀어진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원망, 상처, 분노, 압도감이나 소진, 이용당했다는 느낌은 모두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의 요구가 터무니없거나 과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다면 아주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지나친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은 최소한의 요구가 아닌 이상 전부 다 사치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자신의 과하다라는 기준이 한참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모욕이나 굴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나는 내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나는 친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애정과 고마움을 표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내 열정과 관심사를 무시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내 신념 그 자체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시간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요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서로 다를 뿐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내적 경계를 세운 뒤에는 타인에게도 그 경계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는 예전처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 명심하자. 받는 사람이 한계를 정하는 일은 없다. 자신을 지킬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요청하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요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돌봐주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배우자는 내가 더 많은 애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상사는 내가 너무 많은 업무에 치이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은 몇 주씩 내 집에서 머물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서운함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로 표현했을 때만 상대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요청은 솔직하게,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하라.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1970년 고안한 나 전달법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도구로 감정과 요구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전달법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로 인해 이런저런 영향이 와서 이러이러한 감정이 느껴져. 땡땡을 해줄 수 있을까? 요청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하라. 둘이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면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서 나는 속상함을 느껴. 둘만 있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줄래? 때로는 요청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상대가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경우다. 애초에 요청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상대가 꼭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대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되찾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을 감수하고 계속 그대로 머물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를 세울지 선택하는 것이다. 경계를 세운다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계의 틀이나 기대치 혹은 친밀도의 정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뜻이다. 경계란 타인의 말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경계의 본질이다. 경계는 단기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요청은 상대에게 행동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계 설정은 나와 내 요구,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경계 설정은 타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경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히는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다. 상대의 신념과 내 신념 사이에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단절도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단절은 자신에게 해로운 상호작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뜻한다. 줄다리기를 계속하지 않고 아예 줄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체중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나 자신도 오랫동안 체중 문제로 힘들어했고 주변에도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이 많았기에 그런 말들이 더욱 잔인하고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듯 느껴졌다. 제발 그만두라고 수없이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를 내도 부드럽게 타일러도 그 가족의 태도는 끝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단절하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체중에 대한 말을 꺼내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자리를 떠났다. 상대가 행동을 바꿀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그들과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친밀하게 지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낼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지, 어떤 식으로 얽힐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복잡한 관계라 할지라도 점차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화의 주제와 방식에 변화를 주면 부담도 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수월해진다. 감정적 경계의 목표는 타인의 감정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의 연민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기가 어려워진다. 타인을 향한 연민은 진심으로 그들의 평온을 바란다는 뜻이다.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친절을 베풀고 지지를 건넬 수 있다.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궁극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돌봐야 할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책임감이 아니라 연민을 바탕으로 건강한 감정적 경계를 세우면 타인의 감정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 없이 친절과 사랑, 지지를 건넬 수 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춰 설 수 있다. 바로 그 멈춤의 순간에 타인의 감정은 곧 나의 감정이 아님을 떠올리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감정을 느끼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감정적 경계는 내적 경계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돌보거나 해결하려 들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영향을 주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견, 바람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한계와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상대의 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받아들이고 선택은 결국 그들의 몫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통제는 상대가 원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내 행동이 영향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통제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행동이 통제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다. 1. 상대는 변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나는 여전히 상대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가? 2.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지 않으려 그들의 행동이나 감정을 바꾸려 들고 있는가? 3. 나는 상대의 자율성을 해치면서까지 참견하고 있는 건 아닐까? 4. 상대가 이런 식의 도움과 지지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이 내게 친절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중독 문제에 대한 치료를 그들이 받게 만들 수도 없다. 그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불편함을 마치 죽음이 아닌 새벽처럼 마주할 용기를 갖기를. K.J. 램지.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다. 경계를 세울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따라올 수도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다 보면 상대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슬픔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이는 치유와 함께 찾아오는 성장통이다. 우리는 이 불길을 통과하며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그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감정을 나쁘다라거나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감정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경험한다. 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고통이 덜하다. 성장통을 무사히 이겨내려면 근본적 수용이라는 토대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심리학자이자 불교 명상가인 타라 브렉은 근본적 수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를 열린 마음과 친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근본적 수용을 실천할 때는 죄책감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을 자기 비판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라보자. 근본적 수용의 첫걸음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핀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가? 심장이 빨리 뛰는가? 호흡이 가빠지는가? 장이 뭉치고 꼬이는 느낌인가? 이런 감각을 부드럽게 알아차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정한 말을 자신에게 건네라.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넌 지금 안전해. 마지막으로 지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말로 받아들임을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이 두려움을 환영한다.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상태고 나는 이를 받아들인다.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롤 모델을 떠올리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살아있든 이미 세상을 떠났든 실제 인물이든 허구의 인물이든 상관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용기와 담대함, 굳건함을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능한 한 똑같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 12주 이하인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후회되는 일이 있나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환자 수천 명과 이야기를 나눈 그녀가 가장 자주 들은 후회는 이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심리학자 메럴린 웰스는 공감은 수치심을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해독제이기 때문에
피플 플리저들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타인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이들의 상처나 좌절에 지나치게 집중하려는 충동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내 몸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이 순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러나 타인이 원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척당한다. 클라리사 에스테스.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로 한 결심을 의심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성, 존중, 친절을 요구하는 자신이 너무 까다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상호성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나 없는 우리는 없다. 지금까지 착함 중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적절한 긴장이란 마음의 거리와 몸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면 결국 상대는 나를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벽 방어를 하면 겉도는 사이가 되겠죠. 마음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속담에 튼튼한 담벼락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탄생도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세포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와 예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해야 하는지, 또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는지, 언제 어디서 만나야 하며 만나면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대와 상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와 상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몹시 어려워합니다. 남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시대나 농경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협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조심해야 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원시시대와 달리 끈끈한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사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마치 커다란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이는
인간들 간의 네트워크. 그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이 사회 덕분에 우리는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조직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에는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아도 유지해야만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가족과 직장 이 두 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직장도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파괴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내 삶에서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의무입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이 세 가지를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인격 장애가 전 인구의 4% 정도라고 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4명, 200명이 있으면 8명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20, 30명이 모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4%가 아니라 10%, 심지어 20%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5명 중에 1명 정도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병리적인 인격 장애자라는 것이죠. 인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한 시작으로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인의 만족을 위해 나의 만족을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균형과 조율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만이 맡을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하고 내가 나를 키워야 하고 나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나를 지킬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당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붓다는 살인, 절도, 악의적인 거짓말, 과도한 음주와 성적인 문란함, 이 5가지 금기사항만 아니라면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당신께서도 자기답게, 사람답게 후회 없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착하려 하지 말고 현명하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경영 공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